안녕하세요. 제2절 당좌자산 보겠습니다.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눈다고 했는데요. 이번 절에서 볼 개정 과목은 당좌자산입니다. 당좌자산의 정의, 당좌자산이란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을 말한답니다. 참고로 이 다음 절에서 배울 재고자산은 유동자산에 속하거든요. 따라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입니다. 다만 재고자산은 판매라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현금화되어서 들어오는 것을 재고자산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그래서 유동성 배열법의 원칙에 따라서 당좌자산 먼저 딱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을 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절에서 당좌자산 배울 거고요. 당좌자산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들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 절의 주요 주제들은 이런 것들이고 이제 하나씩 살펴보기를 할 겁니다. 당좌자산의 개정 과목 표가 있는데 거기서 세 가지 정도만 체크합시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거는요. 현금과 요구불 예금과 현금성 자산 세 가지를 합한 개념이랍니다. 단기 투자자산은 단기 금융상품, 단기 매매증권, 단기 대여금을 합한 개념이랍니다. 매출채권은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을 합한 개념이랍니다. 무엇을 합해했다라는 의미에서 통합표시 계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무엇을 합한 개념인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표 아래에요. 단기 투자 자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단기 투자 자산 요 세 가지 합해서 요 이름으로 단기 투자 자산에 대한 이름으로 재무 상태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겁니다. 그게 원칙이지만 이 회사는 개별 항목 하나하나가 금액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우리 재무 상태표 작성 기준에서 배웠죠. 개별 항목 하나하나가 중요하면 구분해서 표시해 주자는 구분 표시의 원칙. 구분 표시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합하지 말고 개별 항목 하나하나로 구분해 가지고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합니다. 그것이 구분 표시의 원칙에 조금 더 충실한 재무 상태표 작성 방법이다. 됐죠? 그런 설명이 나와 있고요. 참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 내부 목적용 상세 개정 과목. 자, 예를 들어서요. 단기 금융 상품이라는 개정 과목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론편에서. 그런데 실제로 프로그램을 나중에 열어보면 회사가 등록해서 사용하는 개정 과목을 보면 단기 금융 상품이 아니고 이것보다 조금 잘게 쪼개진 개념인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런 걸로 등록이 되어서 사용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론편에서는 이렇게 원칙대로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정 과목으로 공부하지만 실제로 회사가 사용하는 개정 과목은 회사의 편의에 따라서 조금 더 잘게 쪼개진 상세 개정 과목으로 사용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최종 재무제표 작성할 때만 상세 개정 과목들을 합해가지고 원칙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들 이런 이름으로 딱딱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될 것이다. 됐죠? 그래서 이론하고 실기하고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제 설명 시작할게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세 가지 개념을 합한 거라고 했습니다. 현금과 요구불 예금과 현금성 자산. 현금이란 거는 다시 두 개로 나눠질 수 있답니다. 통화 그리고 통화 대용 증권. 통화는 말 그대로 직폐와 동전을 말하는 것이고요. 통화 대용 증권은 종이인데 현금하고 거의 동일하게 쓸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압 수표 되겠죠.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 현금처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타인 발행 당좌 수표, 거래처가 우리한테 수표 발행해서 줬다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타인 발행 당좌 수표가 되는 것이고요. 그거 현금과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자기압 수표와 똑같다 이겁니다. 그리고 송금환은 지금은 잘 없습니다. 예전에는 전보라는 게 있습니다. 시골의 고향집에 친척이 누가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축하합니다. 축전이라는 전보를 보낸다 이겁니다. 축하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돈 몇 조금 보내주는 거죠. 그때 쓰는 게 송금환이라는 증서였다. 그러면 우체국 아저씨가 그 시골에 있는 집 가가지고 서울에 있는 누구 아무개가 요 말 전해달랍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돈에 해당하는 종이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송금한 그거를 들고 어디든 현금처럼 쓸 수 있었다 이겁니다. 이게 송금환.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우편환 증서, 이거는 우체국에서 돈 대신 발행해 주는 증서를 말합니다. 우리 회사가 고객사에 단체로 이렇게 등기를 발송할 겁니다. 거래처가 100군데야. 그래서 등기비가 굉장히 비쌀 거라고. 그런데 등기 하나 보낼 때마다 금액 결제하기 번거롭죠. 그래서 그냥 100만 원 정도를 미리 준다 이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등기 다 보내고 나서 정산해 봅니다. 돈 얼마 들었는지.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한 95만 원 정도 들었대요. 그러면 나머지 5만 원을 우체국으로부터 우리 받아야 되겠죠. 그거 받을 때 실제로 지표로 받을 때도 있지만 주로 요걸로 받는다 이겁니다. 우편환 증서라는 증서를 우체국에서 우리한테 끊어줍니다. 그러면 그거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이거죠. 그게 우편환 증서고 통화대용 증권에 해당한다. 그리고 만기도래 공사채 이자표. 공채, 사채는요. 채무증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겁니다. 그 증서를 들고 있으면 만기가 될 때까지 우리는 이자를 따박따박 받을 수 있고 만기가 되면 원금도 받을 수 있는 증서를 말합니다. 그게 공채, 사채인데요. 자, 거기에 이자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자표. 우리 전봇대에 보면 과외합니다라고 하면서 밑에 전화번호 적어가지고 떼갈 수 있도록 문어발처럼 그렇게 종이 붙여놓은 거 있죠? 그렇게 톡 떼가면 되는 거. 그런 식으로 이자표가 붙어 있다 이겁니다. 공채, 사채는. 그리고 자, 이 공채는 예를 들어서 이 공채는 만기가 3년이고 이자를 1년에 한 번씩 주는데 1년마다 이자를 10만 원씩 주는 공채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공채를 들고 있는 사람이 1년 지나면 이제 이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공채 밑에 있는 그 종이를 하나 딱 떼가지고 이자표를 떼가지고 우체국이나 은행 가면은 그거 돈으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그것이 만기가 도래한 이자 받을 수 있는 만기를 말합니다. 만기가 도래한 공사채의 이자표다 이겁니다. 듣고 보니까 뭐하고 똑같습니까? 그냥 현금처럼 똑같다 이거지. 종인데 현금과 거의 똑같은 거를 통화대용 증권이라고 부른다. 배당금 지급 통지표 아시겠죠?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1년에 한 번씩 이익 난 부분에 대해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올해 장사 요만큼 해가지고 이익 얻었으니까 배당 요만큼 해줍시다 라고 계리를 땅땅땅 하면 이제 통지표가 날라옵니다. 그 통지표 들고 가면 돈 준다 이겁니다. 그것이 배당금 통지표. 그래서 여러 가지 읽어보니까 성격 어떻습니까? 종이인데 거의 현금과 똑같다 이겁니다. 이게 통화대용 증권이고요. 통화와 통화대용 증권 합해가지고 회계에서는 현금이라고 부른답니다. 현금 계정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불 예금이라는 것은 만기가 없이 언제든지 뽑아 쓸 수 있는 예금은 말합니다. 보통 예금과 당좌예금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정기예금 같은 것도 만기 되기 전에 돈은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질문하거든요. 그렇지만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만기가 되기 전에 돈을 뽑으면 이자를 굉장히 손해본다고요. 그러면 사실은 회계에서는 언제든지 뽑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보통 예금과 당좌예금이 요구불 예금에 속하는 것이다. 요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이름으로 최종 재무제표에 공시가 된다.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라는 거는요. 채무증권, 국채, 공채 회사채 같은 걸 말합니다. 조금 전에 언급드렸습니다. 그 종이를 들고 있으면 만기가 되기 전에 이자를 따박따박 받고요. 만기가 되면 거기 적혀있는 원금만큼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증서를 말한다. 그거를 채무증권이라고 부릅니다. 국채, 공채,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자, 채무증권 또는 각종 금융상품들 이런 것 중에서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취득 당시에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것. 회계에서는요. 유동, 비유동 나눌 때 기준 시기가 언제라고요? 올해의 결산일입니다. 이번 회계연도의 가장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항상 뭔가를 나누는데 예외적으로 요 현금성 자산을 정의할 때만은 기준 시점이 언제? 내가 그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 당시 기준으로 나눈다 이겁니다. 내가 취득했을 때 이러한 채무증권 또는 금융상품이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한 거라고 그러면 그거는 현금성 자산이라는 거에 해당한다. 최종 재무제표 작성할 때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이름으로 요 세 개 합해가지고 공시를 하게 된다 이겁니다.
됐죠? 그 개념이 현금성 자산. 자,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우리 교재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보면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기술하고 있답니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현금성 자산이라는 거에 해당한다. 첫 번째,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가치 변동 위험이 중요하지 않아야 된답니다. 이자율에 따라서 그 가격이 막 뛰었다 내렸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자율이 큰 시장을 안 받아야 된다. 그래서 취득 당시에 만기 3개월 이내 남았으면 남은 기간 얼마 남았으니까 이자율이 아무리 널뛰기를 해도 가격이 별로 지장 안 받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 이런 조건도 제일 중요한 게 티귿에 있는 조건일 겁니다. 취득 당시에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채무증권 또는 금융상품 요 세 가지 조건 모두 충족했을 때 비로소 현금성 자산에 해당한다. 현금성 자산이라는 거에 해당한다. 자, 요 규정을 해석해 보면요. 채무증권 또는 금융상품 이렇게 딱 명시해 놓았으니까 주식 같은 경우 주식을 지분증권이라고 부르거든요. 지분증권, 주식은 여기에 들어갈 여지가 없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볼게요. 얘가 다소 어려운 개념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현금성 자산의 예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눈에 한 번 정도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취득 당시에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권은 채무증권의 준말입니다. 채무증권의 준말. 회계를 처음 접할 때 굉장히 어려워하는 용어가 채권입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쓰임새가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요, 지금 보고 있는 채무증권의 준말. 국채, 공채, 회사채와 같은 채무증권을 줄여가지고 채권이라고 부른답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의미도 있답니다. 수취채권.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 배울 겁니다. 수취채권이라는 개념 배울 건데 이거는 뭐냐면 남한테 받을 돈을 의미합니다. 남한테 받을 돈. 대표적인 게 외상 매출금 그런 거가 되겠죠. 외상으로 물건 팔았으니까 그 거래처로부터 돈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수취채권이 될 것이고 남한테 받을 돈. 남한테 받을 돈을 수취채권이라고 부르는데 수취채권을 줄여가지고 채권이라고도 부른답니다. 그래서 어떤 채권이라고 하면 어떤 경우는 채무증권을 의미하고 어떤 경우는 수취채권을 의미합니다. 그게 지금 말하는 채권이 어떤 의미인지 항상 판단한 다음에 그 문장, 문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조금 다소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 단어이다. 용어 정리했고요. 여기서 말하는 채권이라는 것은 채무증권, 요거를 말한다. 아시겠죠? 그리고 취득 당시에 상환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우선주. 아, 되게 어렵다, 그죠? 상환우선주는 이겁니다. 주식은 주식인데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배당을 조금 남보다 많이 받는 주식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더 중요한 용어는 상환입니다. 상환. 주식을 발행하는데 이 주식은 특이하게도 일반적으로 주식은 만기가 없죠. 회사 망할 때까지 그 주식은 유효합니다. 근데 상환 우선주라는 거는 처음에 발행할 때부터 만기를 딱 정해놨습니다. 1년 정도 있다가 이 주식은 회사가 이 가격으로 다시 살 겁니다 라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주식이 상환 우선주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주식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뭐라고요? 채무증권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만기가 있는 채무증권과 똑같은 것이 상환 우선주다. 다소 어려운 개념이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현금성 자산의 예로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환 우선주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채권과 성격이 똑같으니까 취득 당시 상환일이 만기가 3개월 이내이므로 요거에 현금성 자산에 속하구나라고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취득 당시에 3개월 이내의 환매 조건인 환매채. 이것도 개념 어렵습니다. 환매채는요, 금융상품인데요. 은행을 통해서 발행되는 금융상품인데 다시 산다 이겁니다. 은행이 다시 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처럼 생긴 금융상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증권에 100만 원 적혀 있습니다. 그 100만 원짜리 환매채를 은행이 지금 80만 원 주고 판다 이겁니다. 이 증권 환매채 가지고 있으면 1년 있다가 우리가 100만 원 주고 은행이 우리가 다시 살 겁니다. 이거 80만 원에 일단 좀 사세요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80만 원 주고 사면은 나중에 100만 원 받고 다시 팔 수 있습니다. 은행에다가. 그러면 차이 나는 20만 원 부분은 뭐겠습니까? 은행이 그 돈을 좀 남한테 빌리는 대가로 주는 이자 명목이 될 것이다. 그런 것이 환매채가 됩니다. 금융상품에 해당한다. 자, 취득 당시에 만기가 3개월 이내 도래하는 각종 금융상품들. 금융상품들 되게 많다 그죠? 정기예금, 정기적금, CD, CMA 뭐 이런 것들. 각종 금융상품들이 취득 당시에 만기 3개월 이내라면 그거 전부 현금성 자산에 속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러면 퀴즈 내볼게요. 우리가 정기예금을 하나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기예금 만기가 2개월짜리랍니다. 2개월. 그러면 그거 뭘로 분류한다고요? 금융상품이 아니고 뭘로?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다. 됐죠? 만기 자체가 2개월이면 당연히 취득 당시에 만기가 3개월 이내 도래하는 금융상품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CD 정식 명칭이 뭡니까? 정식 명칭이 양도성 예금 증서입니다. 그거는 예금 증서인데 요 CD라는 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예금 주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금인데 서로 막 돈처럼 주고 받고 할 수 있는 게 CD인데 양도성 예금 증서인데 자, CD 자체는 만기가 6개월짜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A라는 거래처로부터 CD를 받을 때 만기가 총 6개월 만기 중에서 4개월이 이미 도래했기 때문에 2개월만 남은 상황이랍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취득하는 그 CD는 뭘로 분류한다고요? 금융상품이 아니고 단기 금융상품이 아니고 뭘로?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한다 합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도 우리 회사는 현금성 자산이라는 계정과목으로 등록해서 사용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실기편에서 다루는 프로그램에 보면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는 계정 과목이 따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는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는 자산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요 계정 과목, 현금성 자산 또는 조금 더 상세한 필요한 계정 과목을 등록해가지고 당연히 사용하면 되겠지. 됐죠? 그렇게 연결시켜야 됩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게 현금성 자산이었고요. 자, 이제 정리합시다. 처음에 배웠던 현금이라는 개념과 요구불 예금이라는 개념과 그리고 지금 배웠던 현금성 자산이라는 개념 요 세 개를 전부 합해가지고 최종 재무제표는 뭐로 공시한다고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이름으로 공시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주제 넘어갑니다. 자, 기출 확인 문제가 하나 있네요. 요거 먼저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지우고.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는 금액의 합계액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자, 현금 당연히 들어간다 그죠? 당좌예금 요구불 예금이니까 당연히 들어간다 그죠? 자기합수표 통화대용 증권으로서 현금에 속한다 그죠? 단기 대여금 이거는 단기 투자자산이라는 이름으로 공시해야 되는 겁니다. 외상매출금 매출채권이라는 이름으로 공시해야 됩니다. 정기적금 아무런 언급 없이 정기적금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만기에 따라서 단기 금융상품 또는 장기 금융상품으로 분류해야 될 것입니다. CD 양도성 예금 증서인데요. 아무런 언급 없이 취득 당시에 만기가 어쩌고 저쩌고 설명 없이 그냥 총 만기가 6개월짜리다. 그렇게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분류해야 됩니까? 원칙에 따라서 단기 금융 상품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는 것은 동그라미 한 3가지 항목만 해당될 것이다. 됐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고요. 자, 답은 그러면 10,000원 플러스 150,000원 플러스 20,000원 해가지고 180,000원이 될 것입니다. 2번이 정답. 됐죠? 자, 그리고 우리 교재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설명에서 현금 바로 아래쪽에 기출 포인트가 하나 나와 있네요. 이 부분도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우표나 수입 인지는 현금
세금으로 보지 않고 통신비 또는 세금과 공과와 같은 비용으로 분류한답니다. 자, 통화 대용 증권들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요. 우표 그리고 수입인지는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우표 샀다고요? 그거 가지고 어디 현금처럼 바꿀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표는 이미 들어간 지출된 비용으로 본다. 수입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관공서에서 서류 제출할 때 우표 비슷하게 생긴 거 사가지고 풀로 붙여가지고 제출한다. 그때 쓰는 것이 수입인지다 그죠? 그것 또한 우표와 마찬가지로 어디 현금처럼 쓸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미 지출된 부분이므로 그것도 비용으로 처리한다. 됐죠? 그 부분도 체크해 두십시오. 우표, 수입인지는 통화 대용 증권 같은 거 아니다. 자, 이렇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주제 마치고요. 다음 주제 넘어갑니다. 당좌 수표와 당좌 차월. 당좌 수표는요. 당좌 예금이라는 잔고, 예금의 잔고 범위 내에서 수표를 끊을 수 있는데 그 수표를 당좌 수표라고 부릅니다. 당좌 수표와 관련한 회계처리요.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당좌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 당좌 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은행 가가지고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어 말하면 당좌 수표를 발행해 버리면 당좌 수표 들고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우리 당좌 예금 잔고를 뽑아갈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언제 뽑아갈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우리가 당좌 수표를 발행하는 순간 그냥 이미 뽑아가 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회계 처리한답니다. 즉 당좌 수표를 우리가 발행하는 순간 당좌 예금이 실제로 빠져나가는지 빠져나가지 않는지 고려하지 않고 언제 빠져나갈지 모르니까 그냥 바로 발행하는 순간 당좌 예금이 빠져나간 것처럼 회계 처리를 한답니다. 당좌 예금을 대변에 적어서 감소시켜 버린다.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당좌 수표라는 거는 수표법에서 거기에 적혀 있는 돈만큼 빨리 은행은 지급하세요라고 보장하는 그 유통기간이 10일밖에 안 된답니다. 굉장히 짧다고요. 그래서 오늘 당좌 수표 발행하면 최소한 10일 안에는 돈 빠져나갈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당좌 수표를 발행하는 순간 그냥 바로 당좌 예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됐죠? 자, 그리고 타임 발행 당좌 수표. 우리가 거래처로부터 당좌 수표를 받았다 이겁니다. 그런 거를 타임 발행 당좌 수표라고 부르고 요거 뭐라고 했습니까? 통화 대용 증권이라고 했죠.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회계 처리 뭘로 한다고요? 현금 계정 과목으로 한다. 그렇게 정리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내용 설명할 때 이미 설명을 드린 내용이다 이겁니다. 뭘로? 현금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자. 그래서 거래처로부터 우리가 타임 발행 당좌 수표를 받았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 기록하면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거래처로부터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던 타임 발행 당좌 수표를 돈처럼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돈 대신 상대방 거래처에 주었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 계정하고 쓰면 됩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된다. 됐죠? 핵심은 뭐라고? 현금 계정 과목으로 기록한다. 자, 사례 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대해서 사례가 있네요. 상품을 4,0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그러면 차변에 상품 4,000원, 대변에 당좌 예금 4,000원 그렇게 기록하면 될 것이고, 동그라미 2번 타임 발행 당좌 수표 사례입니다.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고 당좌 수표를 받았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 5,000원 적으면 되고 타임 발행 당좌 수표 받은 거니까 대변에 상품 매출 5,000원 그렇게 기록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상품을 2,0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보유하고 있던 타임 발행 당좌 수표로 지급했다고요? 그러면 대변에 현금 2,000원 적으면 되고 타임 발행 당좌 수표를 상대방한테 주었으니까 현금 계정 과목, 그리고 차변에는 현금 2,000원 그렇게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에서 한번 자기압 수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 발행 당좌 수표와 마찬가지로 자기압 수표도 통화 대용 증권이니까 계정 금액 뭘로? 현금으로 체류된다 이겁니다. 자기압 수표 받으면 차변에 현금, 자기압 수표 주면은 대변에 현금 기록하면 되겠다. 사례 빨리 읽어봅시다. 상품을 6,000원에 판매하고 자기압 수표를 받았다. 대변에 상품 매출 6,000원, 차변에 현금 6,000원 기록하면 된다. 그리고 상품을 3,0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보유하고 있던 자기압 수표로 지급했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 3,000원, 차변에 상품 3,000원 그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자, 다음 주제 잠깐 볼게요. 참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일자 수표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아직 도래하지도 않은 미래의 날짜가 발행일로 기재된 수표가 발행돼서 유통되는 것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선일자 수표다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이 4월 1일이라고 가정합시다. 오늘이 4월 1일인데 수표를 보니까 6월 30일로 그렇게 발행일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아직 이 날짜 되지도 않았는데 이 날짜가 발행일로 해가지고 발행일이래. 그래가지고 수표가 막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이러한 선일자 수표가 나온 이유는 이거랍니다. 자, 우리가 물건을 1억 원짜리 살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어음을 끊는다 이겁니다. 1억 원 작은 돈이 아니니까 그냥 외상으로 주세요라고 하기는 어렵거든 실무적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 어음을 끊습니다. 어음에 뭐라고 적겠습니까? 금액이 1억 원 적겠습니다. 그리고 요 1억 원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6월 30일에 요거를 만기로 해가지고 6월 30일에 1억 원을 줄게요 라고 적혀 있거든요. 요렇게 주기로 우리가 약속합니다 라고 증서를 하나 발행해 가지고 그걸 어음이라고 부릅니다. 어음을 발행해서 상대방한테 그 증서를 주고 그 물건을 사오게 된다 합니다. 일종의 신용거래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1억 원이 없어. 그러나 만기로 정해진 자 오늘이 4월 1일이고 만기가 6월 30일이라고 가정할까요? 6월 30일쯤에는 우리가 예금 잔고에 돈이 있을 거다라는 그러한 가정하에 그런 약속어음이 발행된다 이겁니다. 자, 그런 어음이 발행되려면 중간에 은행이 딱 끼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과 그 어음을 발행하는 회사 간의 상당한 신용관계가 있어야지만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어음이더라. 자, 그런데 이러한 어음이 발행되려면 상당한 은행과의 신뢰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회사들은 그렇게 되려면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조금 규모가 있는 회사라야지만 어음이 발행 가능하고 규모가 좀 영세한 회사들은 어음을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은행과의 신용거래가 좀 힘들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때 어음을 대신해서 발행하는 것이 선일자 수표입니다. 수표는요 유통기간이 짧은 대신 수표라는 건 전제가 뭡니까? 지금 당장 수표를 끊는 순간 우리 당좌예금에 잔고가 있다라는 전제로 끊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유통기간도 짧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표는 어음보다 발행이 훨씬 수월하다 이겁니다. 처음에 당좌예금 거래 체결만 되면은 당좌 수표는 마음대로 끊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규모가 영세한 회사들이 어음을 끊고 싶은데 어음을 못 끊으니까 수표로 끊으면서 그 쓰임새를 어음처럼 하려고 끊는 것이 선일자 수표입니다. 자, 수표 자체에서 보장해주는 유통기간이 10일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수표는 어음은요 만기가 되기 전까지 어음 들고 있는 사람이 돈 주세요라고 회사에 들이밀 수 없습니다. 반면 수표는 수표 들고 있는 사람이 유통기간이 짧다 보니까 언제든지 은행 통해서 그 회사의 돈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당정금에 있는 돈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습니다. 자, 우리 회사는 영세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1억 원에는 큰 돈이 없는데 한 3개월쯤 후에는 돈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어음을 끊고 싶은데 어음을 못 끊는 상황이거든. 그러면 이렇게 한다는 거지. 수표의 발행일을 6월 30일로 해가지고 오늘 4월 1일 날 수표를 끊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대방 거래처에 양해를 거는 거죠. 야, 미안하다. 우리가 지금 당장 어음을 끊을 수 있는 형편은 안 되는데 3개월 후에
6월 30일에는 우리가 예금의 창고가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수표를 우리가 끊어줄 거니까 이걸 좀 받고 그 1억 원짜리 물건 좀 줘라고 상호 협의하에서 그렇게 선일자 수표가 발행이 되어버린다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선일자 수표를 받은 사람이 자기만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약속대로 6월 30일 가가지고 은행 통해서 그 수표에 적혀있는 금액을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그 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돈이 급하면 요 선일자 수표를 마치 어음처럼 그냥 유통시켜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선일자 수표가 아직 도래하지도 않은 미래 날짜가 발행일자로 적혀있는 수표가 막 유통이 되고 있더라고요. 받는 순간 후덜덜 하겠죠. 불안하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런 거를 종종 접하게 되고 법상 문제점이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실무에서는 접하게 될 것이다. 됐죠? 그럴 때 선일자 수표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결론 뭐라고요? 문의는 수표이지만 그 실질 내용은 어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선일자 수표를 발행한다고요? 어음을 발행한 것과 똑같이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지급어음 계정 과목 또는 미지급금 계정 과목 쓰면 되고요. 우리가 선일자 수표를 받았다고요? 어음을 받은 것과 똑같이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받을 어음 계정 과목 또는 미수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자. 결론 뭐라고? 어음과 동일하게 회계 처리하자. 뭐는 선일자 수표는. 됐죠? 다분히 실무적인 내용인데요. 시험에 종종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만큼 실무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됐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다음 당좌 차월입니다. 당좌 수표는 당좌 예금 잔고 범위 내에서 수표를 끊을 수 있는 것인데 당좌 예금은요 하루에도 수십 번 돈이 들어왔다가 수십 번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표 끊을 당시에는 분명히 잔고가 있었는데 수표 끊고 나서 돈을 좀 뽑아가 버리면 자칫하면 수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은행에서 돈 주세요 했을 때 우리 잔고가 모자라 가지고 수표가 부도날 가능성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당좌 예금 계약을 체결할 때 마이너스 통장을 같이 그렇게 계약을 하게 되고요. 그 마이너스 통장 계약을 당좌 차월이라고 부른답니다. 별거 아니었죠.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 잔고보다 돈이 많이 뽑혀가면 은행으로부터 그 부분만큼은 빌린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는 그 부분만큼은 차입금이라는 부채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사례 볼게요. 당좌 예금 잔액은 3,000원인데 4,000원의 상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전액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마이너스 통장 계약 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이런 거래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차변에 상품 4,000원, 대변에 당좌예금 3,000원, 잔고가 3,000원밖에 없었으니까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의 감소는 3,000원만 기록하고 초과하는 1,000원은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로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참고로 단기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 쓰지 않고 당좌 차월이라는 회사 내부 목적의 계정 과목을 썼다가 기말 최종 재무제표 만들 때 그때 당좌 차월을 단기 차입금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쓰는 회사도 있더라. 뭐 그런 말이 밑에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원칙적인 당좌 차월에 대한 회계 처리다.